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나선형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라는 명칭은 은하가 위치한 별자리인 안드로메다 자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별자리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안드로메다 공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 알수피는 964년경에 저술한 항성에 관한 책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언급하며 이를 작은 구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당시 관측 기술로는 은하가 흐릿하게 보였기 때문에 알수피는 이 은하의 존재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기록은 이후 천문학자들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후의 기록에서도 안드로메다 은하는 종종 작은 구름으로 불렸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시몬 마리우스는 망원경을 이용하여 안드로메다를 관측한 첫 번째 인물로, 그는 1612년 12월 15일에 이 은하에 대한 첫 과학적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의 관측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구조와 본질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는 1764년에 안드로메다 은하를 자신의 유명한 목록에 M31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1785년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 영역이 희미한 적색 빛을 띠고 있다는 관측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M31이 이 모든 대성운 중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일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색깔과 성운의 등급에 근거하여 M31이 시리우스의 거리보다 2000배 이상 멀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는 당대의 관측 기술과 천문학적 이해가 아직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대략 22만 광년에 이르는 폭을 가진 거대한 은하입니다. 이는 우리 은하 및 삼각형 자리 은하와 함께 약 44개의 작은 은하들을 포함하는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큰 은하로 간주됩니다. 이 국부 은하군은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들의 그룹입니다. 과거의 연구들은 우리 은하가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별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2006년 스피처 우주 망원경을 이용한 관측 결과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훨씬 크고 2배 이상 많은 약 1조 개의 별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안드로메다 은하는 단지 큰 은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천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하의 질량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은하의 질량은 그 은하가 포함하고 있는 별, 가스, 그리고 암흑물질의 총량을 포함합니다. 우리 은하의 질량은 약 8,500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은 이보다 훨씬 큰 약 1조 5천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외부 은하 중 하나입니다. 이 은하의 겉보기 등급은 약 3.4 등급으로 메시의 천체 중에서 가장 밝습니다. 따라서 광공해가 적고 달이 없는 밤이라면 맨눈으로도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하의 전체 크기는 보름달의 약 6배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맨눈이나 작은 망원경을 통해서 은하의 밝은 중심부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드로메다 은하는 맨눈으로 보았을 때는 별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내의 성운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윈 허블의 관측을 통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밖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은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허블은 변광성의 거리를 측정하여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로써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외부에 있는 독립된 은하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4가지의 서로 다른 측정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적외선 표면 밝기 요동 기법입니다. 2003년에 이 기법을 사용하여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약 257만 광년에서 263만 광년 사이로 추산되었으며, 이 기법은 별의 표면 밝기가 거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용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거리 측정입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밝기가 일정한 주기로 변하는 별로 그 주기와 밝기 사이의 관계를 통해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 200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안드로메다 은하의 거리를 약
238만 광년에서 264만 광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식상성을 이용한 거리 측정입니다. 2005년 스페인 국립연구회의 천문학자 이그나시 리바스와 그의 동료들은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두 개의 밝고 뜨거운 O형 및 B형 청색성으로 이루어진 식상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쌍성의 주기적인 식을 관찰하여 별의 크기와 온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절대 등급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238만 광년에서 266만 광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값은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거리와 매우 일치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적색거성 가지의 첨단부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적색거성의 밝기 변화를 활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2005년에 이를 통해 측정된 안드로메다 은하의 거리는 약 248만 광년에서 264만 광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정 방법들을 종합해보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243만 광년에서 265만 광년 사이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비교적 느슨하게 감긴 나선팔과 중간 크기의 팽대부를 가진 나선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팽대부는 상자 모양의 외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은하가 실제로 막대 나선 은하임을 나타냅니다. 즉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처럼 중앙에 막대 구조를 가진 나선 은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막대 구조는 은하의 장축을 따라 거의 직접적으로 관측되어 안드로메다 은하의 독특한 형태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2005년 천문학자들은 캑 망원경을 사용하여 안드로메다 은하의 외곽에 있는 미약한 항성 구조가 실제로 은하의 주 원반에 속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나선형 항성 원반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직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안드로메다 은하의 나선 원반의 직경은 약 22만 광년으로 이는 이전의 추정치인 7만에서 12만 광년보다 3배나 큰 수치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항성 원반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실제로 매우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약 77도의 경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은하가 90도의 경사를 가진다면 우리는 은하의 가장자리만을 보게 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는 이보다 훨씬 덜 기울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나선 구조를 비교적 잘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은하의 단면 형성 연구 결과 안드로메다 은하는 단순한 평탄한 원반이 아니라 S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짐은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의 위성 은하들과의 중력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삼각형 자리 은하도 이러한 나선팔의 굽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회전 속도는 중심 핵으로부터 약 1300광년 떨어진 지점에서 초속 225km로 최대값에 도달하며 중심 핵으로부터 7000광년 떨어진 지점에서는 초속 50km로 최소값에 이릅니다. 그 이후로 회전 속도는 다시 증가하여 중심으로부터 33,000광년 지점에서는 초속 250km에 도달하며 정점을 이룹니다. 그 이상의 거리에서는 속도가 서서히 감소하여 8만 광년 지점에서는 약 초속 200km에 이릅니다. 또한 은하의 총질량은 중심으로부터 45,000광년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더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암흑물질을 포함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에 대한 질량 측정 결과는 우리 은하의 약 8천억 태양질량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약 1조 5천억 태양질량입니다. 여기서 헤일로란 은하 전체를 감싸듯이 구형으로 희박하게 분포하고 있는 성간물질과 구상성단으로 구성된 구름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총 항성 질량은 약 1100억에서 1500억 태양 질량이며 이는 우리 은하의 항성 질량보다 2배 정도 무겁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질량의 약 30%는 은하 중심의 팽대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56%는 원반에 나머지 14%는 헤일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성간 매질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 중성수소의 형태로 약 72억 태양 질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소 분자는 약 3억 4천만 태양 질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은하 중심에서 33만 광년 이내의 영역에서 발견되며 또한 티끌의 형태로는 약 5,400만 태양 질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하고 무거운 은하 헤일로는 성간 물질인 뜨거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드로메다 은하 자체에 있는 별들의 질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질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헤일로가 이전에 예상된 것보다 약 6배나 더 크고 1000배나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 헤일로는 거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로부터 약 100만 광년까지 뻗어 있으며 이는 우리 은하와의 거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거대한 헤일로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동시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헤일로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 형성된 수소 및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항성 원반에서 발생한 초신성들은 중원소를 은하 바깥으로 방출하며 이로 인해 은하 외부에 중원소가 풍부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일생 동안 이러한 중원소의 거의 절반이 초신성에 의해 생성되어 은하의 항성 원반 바깥으로 방출되었으며 이 원반의 직경은 약 20만 광년에 이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광도는 그 거대한 크기와 많은 수의 별들로 인해 매우 밝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광도는 약 260억 태양 광도에 해당하는데 이는 우리 은하의 강도보다 약 25%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밝기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구에서 볼 때 높은 경사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는 방향에 따라 그 밝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하 내부에 존재하는 성간 티끌이 별빛을 흡수하여 실제 밝기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측된 밝기와 실제 밝기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스피처 우주망원경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절대 등급을 청색 대역 기준으로 마이너스 20.89 등급으로 측정하였으며 색지수를 고려한 가시 등급은 마이너스 21.52 등급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안테나 은하입니다. 우주 속에서는 수많은 은하들이 그 존재를 빛내며 이 중 일부는 서로 만나 대규모의 충돌을 벌이기도 합니다. 안테나 은하는 그러한 충돌의 무대에서 발견될 수 있는 놀라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1785년 독일의 천문학자 윌리엄 호셸이 처음으로 발견한 이 은하는 두 개의 큰 은하 NGC 4038과 NGC 4039가 서로 충돌하며 병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움직임은 두 은하의 별들과 가스들을 깊은 우주로 밀어내어 길다란 꼬리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꼬리 구조 두 개는 마치 곤충의 더듬이와 같은 모양을 띠고 있어서 천문학자들이 이 은하의 이름을 안테나 은하로 지었습니다. 우리 은하로부터 바라보면 안테나 은하는 가장 가까운 충돌 은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테나 은하는 링테일 은하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ARP244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들은 이 은하의 중요성과 특별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테나 은하는 NGC 4038 은하군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까마귀 자리와 컵 자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반구에서 주로 관측됩니다. 그렇다면 북반구에서는 어떨까요? 북반구에서는 남쪽 지평선 가까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이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은하나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적도 좌표계를 이용하여 나타냅니다. 안테나 은하의 적도 좌표계에 따른 위치는 적경 12시 01분 53.3초, 적이 18도 52분 37초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좌표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정확한 위치에서 안테나 은하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 은하는 지구로부터 대략 6,5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안테나 은하를 구성하는 NGC 4038 은하는 막대 나선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반면 NGC 4039 은하는 막대 형태가 없는 나선 은하입니다. 안테나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NGC 4038과 NGC 4039가 충돌한 것은 약 1억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의 충돌로 수백만 개의 별들이 새롭게 생성되었고 그중 무거운 별들은 이미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그 존재를 마감했을 것입니다. 은하들이 부딪히면 그 안에 있는 별과 가스, 먼지 등이 어지럽게 섞이게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충돌의 영향으로 은하 내의 가스와 먼지가 압축되면서 별의 탄생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안테나 은하의 그 유명한 더듬이 같은 모양은
바로 조속꼬리를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조속꼬리는 별과 성간가스로 구성된 긴 빛나는 띠 같은 구조입니다. 조속꼬리는 은하들 간의 충돌에서 발생한 조속력, 즉 강력한 중력작용으로 인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조속력의 영향으로 은하의 내부에서 큰 양의 가스와 먼지가 밖으로 밀려나게 되며 그 결과로 이러한 긴 꼬리 구조가 형성됩니다. 실제로 안테나 은하에서 관측된 가스의 절반가량이 이 조속꼬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별의 약 10%가 이 꼬리 구조 안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속꼬리는 은하가 회전하는 힘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꼬이고 휘어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테나 은하의 놀라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빛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파장의 빛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천체를 다양한 파장에서 관측할까요? 그 이유는 각각의 파장 대역마다 천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은 여러 파장 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시광선, 적외선, 초음파, 그리고 X선 등 다양한 파장의 빛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파장 대역은 천체의 특정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천체의 전체적인 모습과 성질을 파악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천체가 가시광선에서는 빛나지 않더라도 적외선이나 X선에서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파장 대역에서의 관측은 그 천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천문학자들은 안테나 은하를 다양한 파장의 천문 관측 장비로 관찰하여 그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비밀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여러 파장 대역의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안테나 은하의 구조, 움직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안테나 은하뿐만 아니라 우주의 다른 천체들과의 비교 연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안테나 은하의 관측입니다. 안테나 은하의 놀라운 모습을 관측할 때 천문학자들은 여러 파장의 빛을 활용합니다. 각 파장은 은하의 다른 특성과 구조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주요 파장에 대한 안테나 은하의 관측 결과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시광 관측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용하여 안테나 은하를 가시광에서 관측했을 때 우리는 여러 노란색, 갈색의 별들, 별 생성지역, 그리고 별들 사이를 연결하는 먼지 필라멘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는 별들 사이의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가시광에서 관측되는 어두운 영역들은 성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단은 많은 수의 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 안에는 수천 개의 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외선 관측입니다. 스피처 우주망원경을 사용하여 안테나 은하의 적외선 파장에서의 모습을 관측하면 따뜻한 먼지 구름이 보입니다. 이 구름은 새롭게 태어난 별들의 복사 에너지로 인해 가열되며 두 은하가 만나 겹치는 지역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먼지 구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간 가스에는 초신성 폭발로부터 나온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원소들은 새로운 별과 행성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밝게 빛나는 X선 정광원들 중 일부는 무거운 별의 폭발 후 남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물질을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파장에서의 관측은 안테나 은하의 다양한 구조와 활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각 파장마다 은하의 다른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여러 파장에서의 관측을 통해 은하의 전반적인 비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레바퀴 은하입니다. 수레바퀴 은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모양이 수레의 바퀴를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은하는 아주 멀리 약 5억 광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보다 수백만 배 더 먼 거리에 해당합니다. 수레바퀴 은하는 렌지형 은하 또는 고리 은하라고도 불리며 은하의 지름은 대략 14만 4,300광년입니다. 이는 우리 은하보다는 크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보다는 작은 크기입니다. 수레바퀴 은하는 1941년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크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그는 이 은하를 항성 역학 기반의 설명이 필요한 가장 복잡한 구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이 은하가 그 모양과 구조 그리고 동작 방식이 기존의 학설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레바퀴 은하는 주변에 위치한 3개의 작은 나선 은하와 함께 그룹을 이루며 이를 수레바퀴 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3개의 작은 나선 은하는 각각 G1, G2, 그리고 G3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각각 푸른색의 마젤란형 나선 은하와 노란색을 띠는 작은 나선 은하,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나선 은하입니다. 또한 2021년에는 이 은하에서 E형 초신성인 SN2021 AFDX가 발견되었습니다. 초신성은 별이 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로 이 폭발은 그 별의 질량과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E형 초신성은 일반적으로 대형 별의 핵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발견은 우리가 별과 은하의 생명 주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며 그 안에는 수많은 은하들이 서로 다른 형태와 성질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은하들은 크게 나선형, 타원형, 그리고 불규칙형으로 분류되지만 그중 일부는 기존의 은하 분류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독특하고 기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는 전형적인 나선형 은하로 그 중심부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고 나선팔이 외곽으로 뻗어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와는 달리 우주에는 은하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지 않는 귀괴한 은하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은하들은 대부분 은하 충돌이나 중력 상호작용, 은하핵 활동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일반적인 은하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며 그 결과 우주에서 매우 독특한 외관과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괴한 은하들에 대해 다룰 것이며 그 은하들이 왜 그렇게 독특한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이한 껍질 구조를 가진 은하 NGC474입니다. NGC474는 마치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둘러싸인 다중 껍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천문학자들에게 깊은 흥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NGC474는 지구로부터 약 1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물고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NGC474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은하를 둘러싼 여러 겹의 껍질들입니다. 이 껍질들은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 은하 중심에서 바깥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매우 복잡하고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중 껍질 구조는 NGC474가 과거에 다른 은하와 충돌하거나 상호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은하 충돌 후 서로의 중력에 의해 물질들이 퍼져나가면서 이 같은 다층적인 껍질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껍질 구조는 단순한 은하 병합의 흔적 그 이상으로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중력적 조속 효과, tidal effects에 의해 형성된 복잡한 궤적을 보여줍니다. 은하가 서로 가까이 다가오거나 충돌할 때 강력한 중력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은하 내부의 별들과 가스가 일그러지고 새로운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NGC474의 껍질 구조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진 복잡한 패턴으로 물리적 흔적이 은하 전체에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NGC474의 껍질 구조는 매우 느린 속도로 은하 외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충돌이 이미 오래전에 발생했으며 충돌 후 남은 물질이 은하의 외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궤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쉽게 관측되기 힘든 희귀한 현상으로 다중껍질 구조를 가진 은하들은 우주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됩니다. 특이한 점은 NGC474는 그 크기와 껍질 구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평온한 은하로 보인다는 것인데 이는 충돌이나 상호작용이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음을 암시하며 현재는 큰 폭발적 활동이 없이 궤적만이 남아 은하의 특이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죽어가는 은하 용자리 외소 은하입니다. 용자리 외소 은하는 우리 은하 주변에 위치한 가장 작은 은하 중 하나로 매우 희미하고 어두운 특징 때문에 마치 은하계의 유령처럼 불리기도 합니다.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26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그 희미한 밝기와 작은 크기 때문에 망원경을 통해서도 관측이 어렵습니다. 용자리 외소 은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매우 낮은 광도와 별의 밀도입니다. 이 은하는 극히 적은 수의 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별들은 대부분 오래된 적색 거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은하에서 새로운 별이 형성되는 활동은 거의 전무하며 과거에 활발한 별 형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용자리 외소 은하는 죽어가는 은하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은하가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낮은 질량과 별의 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력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은하 내부에 암흑물질이 다량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암흑물질은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없지만 그 존재가 은하의 중력을 유지하고 그 구조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용자리 외소 은하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로 우리 은하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점차 조속 파괴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용자리 외소 은하는 우리 은하에 의해 서서히 그 내부의 별과 물질이 흡수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구조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속 상호작용은 작은 은하들이 더 큰 은하에 병합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우주의 공포스러운 눈동자 은하입니다. 눈동자 은하 NGC4151은 그 독특한 외형과 매우 활동적인 중심부로 인해 천문학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4,300만 광년 떨어진 작은 곰자리 방향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그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강력한 에너지 방출로 유명합니다. 그 외형이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의 눈을 닮아 눈동자 은하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 외관만큼이나 내부에서 벌어지는 활동 역시 매우 흥미롭고 강렬합니다. 눈동자 은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활동 은하액 Active Collecting Nucleus입니다. 활동 은하액은 은하 중심에 위치한 매우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영역입니다. 눈동자 은하의 중심부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고 이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와 물질을 빨아들이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특히 눈동자 은하의 중심부는 강력한 X선과 감마선을 방출하는데 이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물질을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고에너지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플라즈마는 중심부에서 나선 모양으로 퍼져나가며 은하의 외곽 부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눈동자 은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세이퍼트 은하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활동 은하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은하를 가리키며 눈동자 은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밝고 에너지가 강력한 은하로 꼽힙니다. 이 은하의 중심부는 거의 몇 초마다 새로운 플레어 현상을 발생시키며 주변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스타버스트 은하의 격렬한 현상인 폭발하는 은하 M82입니다. 시가 은하 M82는 흔히 폭발하는 은하라고 불리는데 은하 중심부에서 폭발적인 별 탄생 활동이 일어나는 스타버스트 은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M82는 지구로부터 약 1200만 광년 떨어진 큰 곰자리 방향에 위치해 있으며 그 길쭉한 시가 모양의 모습과 함께 내부에서 벌어지는 강력한 별 형성 활동으로 인해 천문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M82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스타버스트 현상입니다. 이 은하는 별 탄생 활동이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는 은하로 은하 전체에서 수많은 새로운 별들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별 형성은 은하의 중심부에서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은하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M82는 이웃 은하인 M81과 중력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 M82 내부의 가스와 먼지가 압축되어 별들이 폭발적으로 탄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82의 중심부에서는 수백, 수천 개의 새로운 별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력한 항성풍과 초신성 폭발이 은하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초신성의 빈번한 폭발을 유발하며 그로 인해 은하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빛의 양이 극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초신성 폭발은 은하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별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은하 전체를 매우 역동적인 상태로 만듭니다. M82에서 벌어지는 가장 극적인 현상 중 하나는 은하 중심부에서 방출되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기둥입니다. 이 기둥들은 중심부에서 강력한 별 탄생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가스와 먼지가 은하 밖으로 방출되는 현상으로 마치 은하가 폭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현상은 특히 적외선으로 관측될 때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며 은하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가스 흐름이 매우 다이내믹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 은하는 우주의 다이내믹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은하가 단순한 정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진화하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고전적 아름다움 속의 미스터리 솜브레로 은하입니다.
솜브레로 은하는 마치 멕시코의 전통 모자인 솜브레로를 연상시킵니다.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3천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천여자리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솜브레로 은하는 그 우아한 외관과 함께 내부에 숨겨진 신비로운 구조로 인해 과학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솜브레로 은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대한 타원형 중앙 팽대부와 그 주위를 둘러싼 얇은 먼지띠입니다. 중앙의 팽대부는 수백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별들은 은하 중심부에 매우 조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 팽대부는 엄청난 질량과 에너지를 가진 은하액을 중심으로 뭉쳐 있으며 그로 인해 은하가 마치 밝고 둥근 빛을 발산하는 원반처럼 보입니다. 이 팽대부는 일반적인 나선형 은하와는 매우 다르게 커서 천문학자들은 솜브레로 은하를 나선형 은하와 타원형 은하의 혼합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솜브레로 은하를 둘러싼 얇고 선명한 먼지띠입니다. 이 먼지띠는 은하의 중앙을 수평으로 가로지르며 매우 날카롭고 뚜렷한 경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먼지띠는 은하의 차가운 가스와 먼지가 집중된 곳으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별 형성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지띠는 은하를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마치 모자챙처럼 보이기 때문에 솜브레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은하들이 만들어낸 우주의 신기한 행렬 마카리안 사슬입니다. 마카리안 사슬은 우주에서 보기 드문 은하들의 집합체로 여러 은하들이 마치 사슬처럼 연결된 듯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천문학자들에게 흥미로운 대상으로 꼽히는 구조입니다. 이 은하들의 집단은 천여자리 은하단에 속해 있으며 지구로부터 약 5,5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마카리안 사슬은 무려 8개의 주요 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서로 중력적으로 연결된 모습은 마치 은하들이 우주에서 하나의 행렬을 이루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마카리안 사슬의 은하들은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그중 나선형과 타원형 은하가 공존하고 있어서 그 조합이 매우 독특합니다. 사슬의 중심부에 위치한 은하들은 타원형 은하인 M84와 M86으로 이들은 다른 은하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오래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타원형 은하들은 고요한 외관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중력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은하는 질량이 큰 만큼 주위에 있는 작은 은하들과 강력한 중력적 끌림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마치 은하들이 사슬처럼 배열된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슬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웃 은하들 간의 중력적 상호작용입니다. 은하들이 마치 하나의 줄에 연결된 듯한 배치 구조는 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위치와 모양을 변형시키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마카리안 사슬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로 인해 은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카리안 사슬의 은하 중 일부는 별 탄생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선형 은하로 이는 사슬 내에서 서로 다른 은하들이 서로의 물질을 교환하거나 중력을 통해 물질을 끌어당기면서 새롭게 별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사슬에 속한 일부 은하들은 외곽에서 밝고 푸른 빛을 발산하는 젊은 별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또한 사슬 내의 은하들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은하 충돌이나 병합이 일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충돌은 사슬에 속한 일부 은하들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해 은하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들이 관측됩니다. 사슬의 특정 구간에서는 은하들이 병합되면서 발생한 가스나 먼지 흐름이 보이며 이는 마카리안 사슬이 형성된 복잡한 역사를 암시합니다. 다음은 완벽한 원형의 미스터리 은하 호구의 물체입니다. 호구의 물체는 우주에서 가장 기괴하고 독특한 은하 중 하나로 그 완벽한 원형 구조 때문에 천문학자들에게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6억 광년 떨어진 뱀자리 방향에 위치해 있으며 마치 두 개의 독립된 천체가 한 은하를 이루는 듯한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구의 물체는 두 개의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곽에 위치한 푸른색의 젊은 별들로 이루어진 밝은 고리 구조입니다. 이 고리는 은하를 감싸고 있으며 고리를 형성한 별들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의 오래된 별들로 이루어진 핵으로 고리와는 독립된 듯이 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영역 사이에는 어떠한 나선팔이나 연결 구조도 없어서 은하가 어떻게 이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일반적인 나선형 은하는 중심에서 나선팔이 뻗어나가며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보이지만, 호구의 물체는 나선팔이 없이 고리와 핵이 서로 독립적인 듯이 존재합니다. 그 기이한 원형 구조는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기하학적 대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구의 물체가 형성된 이유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은 은하 충돌에 의한 것인데, 과거에 작은 은하가 충돌하면서 은하의 중심부와 외곽이 분리되고 이 과정에서 고리가 형성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은하가 특정한 회전 동력학을 가지고 있어서 고리가 그려지듯이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호구의 물체 외곽에 보이는 고리는 별 탄생의 흔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리에 있는 푸른색 별들은 젊고 매우 활동적인 별들로, 이는 이 은하가 과거에 겪은 충돌이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새로운 별들이 빠르게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초대질량 블랙홀의 본거지 처녀자리 A은하, 다른 이름 M87입니다. 처녀자리 A은하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초대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 중 하나로, 그 독특하고 강력한 현상들로 인해 천문학계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5,300만 광년 떨어진 처녀자리 은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그 거대한 크기와 은하 중심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제트로 인해 과학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처녀자리 A 은하는 거대한 타원형 은하로 약 수조 개의 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하의 진정한 특별함은 그 중심부에 자리한 초대질량 블랙홀에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태양질량의 약 65억 배에 달하며 2019년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홀의 사진이 촬영된 은하로 유명합니다. 이 이미지는 천문학사에서 중대한 발견으로 기록되었으며, M87의 블랙홀은 블랙홀 연구의 상징적인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빨아들이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 결과 은하 중심에서는 고에너지 제트가 발생하며, 이 제트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수천 광년까지 뻗어갑니다. 또한 처녀자리 A 은하는 그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은하 내부에서 새로운 별 형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매우 성숙한 은하로 간주됩니다. 은하의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활동이 오히려 별 형성을 억제하고 은하 내 물질이 블랙홀에 의해 흡수되면서 새로운 별 탄생을 막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M87은 고요한 타원형 은하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블랙홀로 인해 매우 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돌하는 은하들의 혼돈과 재탄생 안테나 은하입니다. 안테나 은하는 두 개의 거대한 나선형 은하가 충돌하고 병합되는 과정에서 매우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낸 은하로, 그 모습이 마치 곤충의 더듬이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안테나 은하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6천만 광년 떨어진 까마귀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두 은하의 충돌로 인해 벌어지는 복잡한 격렬한 과정은 은하 병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안테나 은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두 개의 길게 뻗은 가스와 별들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더듬이 모양의 구조입니다. 이 두 구조는 은하가 충돌하면서 별과 가스가 강력한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뻗어나가면서 형성된 것으로, 나선형 은하의 전형적인 구조가 파괴되고 더듬이 모양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이 두 은하는 서로의 중력에 끌려와 약 수억 년 동안 충돌해 왔으며, 현재는 병합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충돌은 안테나 은하 내부에서 폭발적인 별 탄생 활동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두 은하의 가스와 먼지가 서로 섞이면서 거대한 성간구름이 압축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새로운 별들이 급격하게 형성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스타버스트라고 부르며, 안테나 은하는 은하 충돌이 별 탄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은하 중심부에서는 무거운 별들이 빠르게 형성되며, 이들 중 일부는 짧은 수명을 다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초신성 폭발은 안테나 은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별들이 급격히 탄생하고 짧은 시간 내 폭발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 과정은 은하의 에너지 방출을 극대화시키며 주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초신성 폭발은 가스를 멀리 날려보내고 은하의 구조와 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테나 은하는 매우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은하로 과거의 나선형 구조는 거의 사라지고 대신 은하 병합 과정에서 생성된 새로운 별들과 혼돈의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은하의 충돌이 계속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타원형 은하로 병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혼돈 속에서 폭발하는 별 탄생의 중심 IC10입니다. IC10은 우주에서 매우 특이한 형태를 가진 불규칙 은하로 명확한 모양이 없는 혼란스러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별 탄생 활동으로 천문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26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안드로메다 은하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로 분류되며 그 불규칙한 모양과 강력한 항성 형성으로 인해 과학자들에게는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IC10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불규칙한 외형입니다. 나선형 은하처럼 나선팔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며 타원형 은하처럼 안정된 모양도 없습니다. 대신 가스와 먼지가 엉켜서 혼란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어 불규칙 은하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구조는 은하가 과거에 겪은 은하 간 충돌이나 중력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그 형성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은하를 전형적인 형태로 정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혼돈 속에서 IC10은 매우 활발한 별 탄생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IC10 내부에는 젊고 무거운 별들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볼프-레이의 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볼프-레이의 별들은 매우 무거운 항성으로 빠른 항성풍을 방출하며 짧은 수명을 다하고 초신성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별들입니다. 이 은하는 은하계 내에서 이런 무거운 별들이 다수 발견된 몇 안 되는 은하 중 하나로 항성 형성의 속도와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IC10은 거대한 가스구름과 성간먼지가 집중되어 있는 성간 영역이 있어 이 구름들이 압축되면서 새로운 별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버스트 현상은 은하 내부의 활발한 별 형성 활동을 촉진시키며 은하의 여러 부분에서 동시에 많은 별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은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새로운 별들에 의해 내부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IC10은 암흑물질의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 은하는 별이 많이 없고 질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흑물질의 존재로 인해 내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꾸로 회전하는 기묘한 나선형 은하 NGC4622입니다. NGC4622는 우주에서 발견된 가장 기괴한 나선형 은하 중 하나로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은하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뻗어 있는 나선팔입니다. 일반적인 나선형 은하는 나선팔이 은하의 회전 방향과 일치하게 움직이지만 NGC4622는 매우 이례적으로 거꾸로 회전하는 은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2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센타루스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NGC4622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두 개의 나선팔이 은하의 회전 방향과는 반대로 뻗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선형 은하는 중심부에서 나선팔이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며 은하의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NGC4622는 이와 정반대로 회전하는 역방향 나선팔을 가지고 있어서 그 형성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역방향 나선팔은 천문학자들에게 큰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은하의 상호작용과 진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은하의 역방향 회전에 대한 주요 가설 중 하나는 NGC4622가 과거에 다른 은하와 충돌하거나 가까이 접근하면서 중력적 상호작용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 은하 내부의 별과 가스의 분포가 뒤엉키고 나선팔이 반대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외부 은하와의 충돌이 나선팔의 회전 역전 현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충돌과 병합은 은하 진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은하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NGC 4622의 중심부에 강력한 중력장이 존재할 가능성입니다. 중심부에 위치한 초대질량 블랙홀 또는 중력적 불안정성이 나선팔의 회전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장이 은하의 회전 동력학을 변화시켰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나선팔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다음은 은하 충돌의 잔해 속 검은 먼지띠, 검은눈 은하입니다. 검은눈 은하는 은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짙은 검은 먼지띠로 인해 인상적인 외관을 자랑하는 은하로 그 독특한 모습 덕분에 검은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1700만 광년 떨어진 머리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검은눈 은하는 그 기괴한 외형뿐만 아니라 은하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반된 회전 현상으로도 과학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은눈 은하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 중심을 가로지르는 검은 먼지띠입니다. 이 먼지띠는 마치 은하의 눈 주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긴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은하의 밝은 별들과 비교했을 때 이 검은 띠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은하 전체에 매우 독특한 외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먼지띠는 성간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아래에서 활발한 별 탄생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하 중심부에서는 이 먼지띠의 압축으로 인해 새로운 별들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하의 중앙 부분은 매우 활발한 에너지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눈 은하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은 은하 내에서 벌어지는 상반된 회전운동입니다. 은하의 중심부와 외곽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하의 중앙 영역에 있는 별들과 가스는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반면 외곽에 있는 물질들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러한 역방향 회전은 매우 드문 현상으로 은하 충돌이나 병합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검은눈 은하는 작은 은하와 충돌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충돌로 인해 두 은하의 물질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유력합니다. 이 상반된 회전운동은 은하 내에서 강력한 중력적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별 형성 활동과 가스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충돌로 인해 내부의 가스가 뒤섞이고 압축되면서 중심부에서 별들이 활발하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별들은 먼지띠를 따라 밝게 빛나며 은하의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검은 먼지띠와 함께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다음은 가장 강력한 활동 은하액의 중심 도마뱀자리 BL 천체입니다. 도마뱀자리 BL 천체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방출을 보여주는 활동 은하액 중 하나입니다. 이 천체는 퀘이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초대질량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은하입니다. 도마뱀자리 BL 천체는 그 중심부에서 강력한 제트를 방출하는 매우 역동적인 은하로 지구로부터 약 9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천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흡수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질량 블랙홀은 수억 태양질량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 있는 가스와 먼지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강력한 중력에 의해 가열되면서 빛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은하의 중심부는 다른 은하보다 훨씬 밝게 빛납니다. 특히 그 강력한 에너지 방출로 인해 전체 은하가 아닌 중심부만으로도 매우 밝게 관측됩니다. 도마뱀자리 BL 천체는 특이한 제트 현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제트는 은하 중심부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입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우주로 뻗어나가는 현상으로 도마뱀자리 BL 천체에서 방출되는 제트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제트는 상대론적 제트라고 불리며 우주에서 발견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제트 현상 중 하나입니다. 도마뱀자리 BL 천체의 제트는 은하의 중심에서 수천 광년에 이르는 길이로 뻗어나가며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도마뱀자리 BL 천체의 제트는 지구 방향으로 직접 방출되고 있어서 우리가 관측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이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하며 제트가 지구 방향으로 뻗어나가면서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출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도마뱀자리 BL 전체는 다른 은하보다 매우 밝게 보이며 마치 우주에서 가장 강렬한 서치라이트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이 천체는 그 강력한 방사선 방출로 인해 X선과 감마선에서도 매우 밝게 관측됩니다. 이 방사선은 블랙홀 주변의 물질이 가속되고 가열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도마뱀자리 BL 전체가 K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활동 은하액이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K사와 마찬가지로 이 전체의 중심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은하 전체보다도 더 밝게 빛나며 그 강력한 활동은 우주 곳곳에서 관측됩니다. 은하란 항성, 밀집성, 성간물질, 암흑물질 등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이 중력에 의해 서로 묶여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천체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이 은하 안에는 수많은 항성계, 성단, 성간운들이 있으며 이들 사이사이 공간으로 가스, 먼지, 우주선 등의 성간물질들이 채워져 있고 그 외에 아직 우리가 정확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이상한 존재인 암흑물질이 은하 질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하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 의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타원형, 나선형, 그리고 불규칙형이 그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법은 오직 시각적 모양에 의한 것으로 별의 생성률 혹은 은하핵의 활동성과 같은 다른 여러 특성을 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크기, 모양, 조성 등이 특이한 은하들이 존재하는데 미국의 천문학자 할튼 알프는 현재까지 발견된 특이 은하들을 한때 묶어 특이 은하 목록 Atlas of Peculiar Galaxies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은 우주에 존재하는 이 특이 은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바람개비 은하입니다. 바람개비 은하는 지구로부터 큰 곰자리 방향으로 약 21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은하입니다. 바람개비 은하의 지름은 약 17만 광년으로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크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하는 약 1조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은하가 포함한 별의 수보다 약 2배 이상 더 많은 수치이며 은하 원반의 질량은 태양의 약 1000억 배 이상이며 은하 내 별들이 빽빽하게 모인 별들의 군집인 은하 팽대부의 질량은 태양의 약 30억 배에 달합니다. 바람개비 은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주변에 있는 여러 동반 은하와의 조석작용으로 인해 그 형태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인데 전체적인 형태는 나선형 은하에 가깝지만 일반적인 나선형 은하보다는 조금 더 균형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 동반 은하들과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은하의 성간 기체 수소를 압축하게 되며 여러 차례 촬영된 좌회선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람개비 은하의 나선팔 부근에서 강력한 별 생성이 관측되기도 합니다. 바람개비 은하의 주요 동반 은하로는 NGC 5204, NGC 5474, NGC 5477, NGC 5585, 호른베리 4 등 총 5개가 있으며 이 중 NGC 5474가 바람개비 은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비대칭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동반 은하들이 존재하지만 언급한 이 주요 동반 은하들이 바람개비 은하군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고래자리 A 은하입니다. 시러스 A, M77 또는 NGC 1068이라 불리는 고래자리 A 은하는 지구로부터 고래자리 방향으로 약 47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고래자리 A 은하는 프랑스의 천문학자이자 측량가로 천체와 혜성의 초기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 피에르 메생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고래자리 A 은하를 발견한 피에르 메생은 발견 당시 이 천체를 성운으로 묘사하였는데 발전된 관측 기술을 가진 오늘날에 이르러 은하로 판명나게 됩니다. 이 은하의 지름은 17만 광년으로 바람개비 은하와 비슷한 크기이며 은하의 질량은 태양의 2700억 배 정도로 상당히 큰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래자리 A 은하의 주변으로 작은 은하군을 이루고 있는데 이 은하군을 NGC 1068 은하군이라 부릅니다. 이 은하군에 속한 은하들로는 NGC 1055, NGC 1073, UGC 2161, UGC 2275, UGC 2302, UGC A44와 마카리안 600이 있습니다. 고래자리 A 은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는 매우 컴팩트한 영역인 활동 은하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심핵은 우주먼지로 인해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래자리의 은하는 가장 밝은 측에 속하는 세이퍼트 은하이며 겉보기 등급은 9.6에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1.29로 매우 밝은 천체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소용돌이 은하입니다. 소용돌이 은하는 사냥개 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약 23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의 지름은 약 6만 광년이며 겉보기 등급은 8.6 정도입니다. 이 은하는 상호작용 웅대구조 나선 은하로 분류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은하 중 나선 은하로 분류된 최초의 은하라는 점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상호작용 은하라는 점이 소용돌이 은하의 또 다른 특징인데 상호작용 은하란 서로의 중력장 내에 위치한 다른 은하가 서로 간의 섭동을 일으키는 형태를 말하며 소용돌이 은하와 상호작용하는 은하는 NGC 5195로 이 둘을 함께 부자 은하로 부르기도 합니다. 소용돌이 은하와 동반 은하인 NGC 5195의 겉보기 등급은 8.4로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천문가들도 쉽게 관측할 수 있으며 때때로 쌍안경만으로도 관측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은하는 천문학자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관측 대상으로 은하의 상호작용과 나선팔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타우루스 자리 A 은하입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A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14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센타우루스 자리에 위치한 은하입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A 은하는 매우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지구에서 관측할 때 렌즈형 은하 혹은 타원 은하가 먼지로 이루어진 띠와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외관은 각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인 두 개의 작은 은하의 합병으로 인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은하의 겉보기 등급은 7.8이며 지름은 약 9만 광년입니다. 이 은하의 또 다른 특징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라디오 전파원 중 하나라는 것으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천문학자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올챙이 은하입니다. 올챙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용자리 방향으로 약 4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형이 올챙이와 같은 독특한 모양을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큰 분류로는 나선 은하로 여겨지며 겉보기 등급은 14.4로 다른 은하들에 비해 어두운 편입니다. 다음은 생쥐 은하입니다. 생쥐 은하는 지구로부터 머리털 자리 방향으로 약 2억 9천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NGC 4676A와 NGC 4676B로 불리는 두 가지 은하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현재 이 두 은하는 충돌 상태에서 병합 상태로 들어가기 바로 전 시기에 있습니다. 이 은하의 외형을 보면 각 은하의 가깝고 먼 부분에 대한 다른 중력으로 인해 생성된 긴 꼬리가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외형이 쥐의 꼬리처럼 보인다 하여 생쥐 은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생쥐 은하는 머리털 자리 은하단에 속해 있고 겉보기 등급은 각 14.7과 14.4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은하의 색깔은 매우 특이한 편인데 NGC 4676A의 중심핵은 어두운 회색빛을 띠지만 기다란 나선팔 부분의 경우 밝은 푸른색을 띱니다. 그리고 이외의 다른 부분은 황색빛을 띱니다. NGC 4676A보다 크기가 작은 NGC 4676B 또한 전반적으로 황색을 띠고 있으며 이 은하 또한 작은 나선팔 부분은 푸른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 은하입니다. 시가 은하는 지구로부터 큰 곰자리 방향으로 약 10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전파 은하 중 하나입니다. 은하의 지름은 약 2만 5천 광년이며 겉보기 등급은 9.3으로 작은 망원경으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찬드라 X선 관측기가 이 은하를 관측하는 도중 주변 6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출렁이는 X선 방출 현상을 관측하기도 했는데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이 은하 주변에 위치한 중간질량 블랙홀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레바퀴 은하입니다. 수레바퀴 은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모양이 수레의 바퀴를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은하는 아주 멀리 약 5억 광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보다 수백만 배 더 먼 거리에 해당합니다. 수레바퀴 은하는 렌즈형 은하 또는 고리 은하라고도 불리며 은하의 지름은 대략 14만 4,300광년입니다. 이는 우리 은하보다는 크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보다는 작은 크기입니다. 수레바퀴 은하는 1941년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크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그는 이 은하를 항성 역학 기반의 설명이 필요한 가장 복잡한 구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이 은하가 그 모양과 구조 그리고 동작 방식이 기존의 학설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레바퀴 은하는 주변에 위치한 3개의 작은 나선 은하와 함께 그룹을 이루며 이를 수레바퀴 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3개의 작은 나선 은하는 각각 G1, G2 그리고 G3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각각 푸른색의 마젤란형 나선 은하와 노란색을 띠는 작은 나선 은하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나선 은하입니다. 또한 2021년에는 이 은하에서 E형 초신성인 SN2021 AFDX가 발견되었습니다. 초신성은 별이 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로 이 폭발은 그 별의 질량과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E형 초신성은 일반적으로 대형 별의 핵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발견은 우리가 별과 은하의 생명 주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고리은하입니다. 고리은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행의 구조를 가진 은하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원행의 구조는 그 형성되는 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크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원형 구조를 핵고리, 내부고리, 외부고리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막대 모양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막대 모양의 구조가 존재하는 은하에서는 해당 구조와 연계하여 고리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리 은하가 막대 구조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 구조가 보이지 않는 은하에서도 고리 구조가 발견되곤 하는데 이런 현상은 주로 은하들 간의 상호작용, 병합 현상 또는 은하 사이에서 물질의 이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핵고리입니다. 은하 중심부에 위치한 원반, 즉 핵원반의 중심 경계에서 발견되는 구조를 핵고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핵고리를 관찰할 때 종종 별들이 태어나는 활동, 즉 별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고리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사실 그 크기는 은하의 핵 원반 크기에 따라 다르며 수백 파섹 크기로 시작하여 1킬로파섹에 이르기도 합니다. 핵고리가 형성되는 정확한 위치와 원인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설과 이론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수치 실험을 통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은하 중심부로 가스가 흘러들어가며 그 가스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원심력과 중력 사이의 균형 지점에서 핵고리가 형성된다는 새로운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핵고리의 크기와 은하의 막대 구조 강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보통 막대 구조의 세기가 강할수록 핵고리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내부고리입니다. 내부고리는 그 크기나 위치가 막대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부고리의 반경은 막대 구조의 반경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내부 고리에서는 별이 새롭게 태어나는 활동, 즉 별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부 고리에서 별 형성이 활발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별 형성 활동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내부 고리들은 중앙에 넓은 팽더블을 갖는 나선 형태의 은하, 즉 조기형 원반 은하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막대 구조를 포함한 은하에서 이러한 내부 고리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은하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공명 중 하나의 위치에서 별과 가스가 모이게 되어 내부고리가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명이란 별이나 가스들이 은하 내의 특정 구역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며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외부고리입니다. 외부고리는 은하 내의 특별한 구조 중 하나로 이 구조는 은하 중심의 막대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은하에 막대 구조가 있다면 외부고리의 크기는 대체로 막대 구조의 약 2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외부고리의 위치는 은하 내에서 특별한 현상인 바로 외부 린드블라드 공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외부 린드블라드 공명이란 막대 나선 은하의 막대 부분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움직임입니다. 이 공명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별과 가스가 모여들게 되면 외부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러한 외부고리 형성은 조기형 원반 은하, 즉 초기의 원형 구조를 가진 은하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하지만 모든 외부고리가 똑같은 형태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고리는 내부고리나 핵고리에 비해 별이나 가스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고리가 완벽한 원형으로 형성되지 않고 마치 나선팔이 감겨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완전한 원형을 이루지 않는 외부 고리를 유사고리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그 외 다양한 고리입니다. 우주 속에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지닌 은하들이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독특한 고리 구조를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은하의 막대 구조가 없어도 이러한 고리 형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 구조가 없는 이러한 은하에서 고리가 어떻게 형성될까요? 학자들은 은하끼리의 병합, 상호작용 또는 다른 은하로부터 물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현상이 고리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은하들은 그 특이한 고리 구조로 인해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레바퀴 은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레바퀴와 같은 독특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호구 천체는 균일하고 대칭적인 고리 구조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형성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극고리 은하는 흔치 않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은하의 고리 부분이 주요 은하의 회전축과 거의 수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구조는 은하의 회전축과 고리 부분의 회전축이 거의 90도로 어긋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콘도르 은하입니다. 콘도르 은하, 다른 이름 NGC 6872는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의 은하입니다. 이 은하와 그 근처에 있는 IC4970은 지구로부터 무려 2억 1,2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콘도르 은하의 모양은 수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티그럴 기호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섹션 사인 기호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하를 분류하는 방법 중 하나는 허블식 분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분류는 은하의 모양과 구조에 따라 그룹을 나눕니다. 콘도르 은하는 SBB 팩형으로 분류되며 이것은 막대와 나선팔을 가진 나선 은하를 나타냅니다. 반면 그 근처의 IC4970은 SH0 팩형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나선팔이 없는 타원형 은하를 의미합니다. 특히 콘도르 은하의 나선팔 중 하나는 상당히 흐트러져 보이는데 이 흐트러진 나선팔 부분에는 많은 청색 천체들이 있으며 이는 별이 형성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C4970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콘도르 은하는 그 크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데 이 은하는 약 6분의 각도만큼 걸쳐 있으며 이것을 실제 거리로 환산하면 나선팔 하나의 끝에서 다른 끝까지 무려 52만 2천 광년에 달합니다. 이는 놀랍게도 2013년 현재로서는 콘도르 은하는 관측된 가장 큰 나선 은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IC4970입니다. IC4970은 지구로부터 약 2억 1,2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나선 은하인 콘도르 은하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은하라는 것은 두 은하가 중력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충돌하거나 합쳐지기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은하 간의 상호작용은 우주의 진화와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IC4970은 1900년 9월 21일 미국의 천문학자 드릴 스튜어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20세기 초는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한 천문학자들이 다양한 은하와 별들을 관측하면서 새로운 발견들을 지속적으로 했던 시기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IC4070이 콘도르 은하의 나선 원판의 평면을 대략 1억 3천만 년 전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현재 콘로드 은하의 매우 길게 늘어진 모양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상호작용은 은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중력적 상호작용의 한 예로 구조와 모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두 은하 간의 상호작용이 콘도르 은하의 북동쪽 팔과 남서쪽 팔에서 상당한 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LEDA 1000714입니다. LEDA 1000714는 크레이터 별자리에 있는 링 은하입니다. LEDA 1000714는 아주 드문 은하 그룹에 속해 있는데 바로 호구 유형 은하라고 불리는 그룹입니다. 이 유형의 이름은 원형으로 알려진 호그스 오브젝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체 은하 중 대략 0.1%만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LEDA 10000714는 특이하게도 두 개의 거의 원형의 링을 가진 호구 유형 은하입니다. 이 두 개의 링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이 은하의 과학적 연구를 이끈 연구자인 터키계 미국인 천체물리학자인 불친 무틀 팍딜의 이름을 따서 불친의 은하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LEDA 10000714의 구조와 광도학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은하의 중심부는 타원형 은하와 유사하게 보이며 거의 완벽한 원형이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은하가 일부 링 은하와는 달리 중앙핵의 외부 링과 중심을 연결하는 막대 구조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호그스 오브젝트와 유사합니다. 이 은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부 링 내부에는 중심에 더 가까운 희미하고 분산된 빨간색 내부 링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은하의 외부 링은 약 1억 3천만 년 정도의 나이로 상당히 어리고 중심부는 대략 55억 년이나 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부터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생지 은하를 포함한 몇몇 주요 은하들을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지 은하입니다. 생지 은하는 지구로부터 머리털 자리 방향으로 약 2억 9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은하는 두 개로 분류되는데 그 이름은 NGC 4676A와 NGC 4676B로 나타냅니다. 이 두 은하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은하는 충돌 상태에 있지만 완전히 병합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 의미는 두 은하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으나 아직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두 은하의 중심 부분은 아직도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쥐 은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 은하들이 생쥐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조력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조력이란 두 대상 사이의 중력 작용이 서로 다른 거리에서 다르게 작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생쥐 은하에서는 각 은하의 가까운 부분과 먼 부분에서의 중력 효과가 다르게 작용하므로 두 은하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면서 긴 꼬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긴 꼬리 모양이 마치 생쥐의 꼬리처럼 보여서 생쥐 은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은하의 색깔은 그 안에 있는 별들의 나이, 타입, 그리고 형성되고 있는 새 별들의 양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은하 내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르게 조합되어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색깔의 은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NGC 4676A의 경우 중심핵은 어두운 회색이나 검은색 계통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하의 중심에는 오래된 별들이 밀집해 있고 이 별들은 더 낮은 온도를 가지며 빨간색 또는 더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됩니다. 또한 중심부의 먼지 또는 가스도 빛을 흡수하여 중심을 더 어둡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선팔은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젊고 뜨거운 별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영역이며 이런 별들은 강한 푸른빛을 내뿜습니다. 젊은 별들은 질량이 크고 그에 따라 푸른빛을 방출하는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하의 전체 모습이 황색을 띠고 있는 것은 은하 내의 중간 나이의 별들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별들은 뜨겁지도 않고 색깔이 빨갛지도 않아서 중간 색깔인 황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NGC 4676B 역시 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은하가 젊지도 늙지도 않은 중간 연령대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나선팔의 잔해 또한 푸른색을 띠고 있으며 이는 이 영역에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젊은 별들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이 영역의 불규칙한 모습은 은하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은하가 서로 충돌하거나 근접할 때 별 형성이 활발해지며 이로 인해 푸른빛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색깔의 조합은 은하 내의 별 형성의 역사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황색은 보통 오래된 별들을, 푸른색은 새롭고 젊은 별들을 나타내며 이 두 가지 색이 혼합되어 은하 전체의 다양한 색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시가은하입니다. 시가은하는 우주의 놀라운 구조 중 하나로 다양한 특징과 활동성으로 천문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가은하는 큰 검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약 10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시가은하의 지름은 약 25,000 광년으로 우리 은하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시가은하는 폭발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은하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규모 별 형성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가은하는 근처에 있는 보대은하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보대은하는 시가은하보다 조금 더 크며 작은 망원경으로도 이 두 은하가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약 1억 년 전부터 보대은하의 기조력이 시가은하에 영향을 미쳐 모양이 흐트러졌습니다. 기조력은 두 천체가 서로에게 미치는 중력의 영향으로 이로 인해 가스가 압축되거나 별 형성 영역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시가은하에서 별이 평소보다 10배 더 자주 태어나게 합니다. 이는 은하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강력한 중력작용으로 가스가 압축되면서 별 형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볼 때 시가은하와 보대은하의 중심은 관측상으로 서로 약 13만 광년 정도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은하 사이의 거리는 약 30만 광년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주의 거대한 스케일을 고려할 때 이웃하는 은하로 간주됩니다. 찬드라 X선 관측기는 나사의 첨단 우주 망원경으로 고에너지 X선을 감지하여 우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합니다. X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고에너지 전자기파로 일반적으로 극도로 뜨거운 물체나 매우 강력한 에너지 현상에서 발생합니다. 이 관측기는 시가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약 600광년 떨어진 지점에서 특이하게 칠렁이는 X선 방출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X선의 강한 방출과 불규칙한 출렁임은 보통 매우 강력한 중력장 근처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출렁이는 X선 방출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 원인이 중간 질량 블랙홀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블랙홀은 그 중심에 무한한 밀도의 특이점을 가지며 이곳의 중력은 굉장히 강력해서 주변 물질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빛마저 탈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은 스텔라 블랙홀과 초거대 블랙홀 사이의 질량을 갖고 있으며 이는 천문학자들이 이전까지 확실히 존재를 알지 못했던 카테고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관측된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200배에서 50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중간 질량 블랙홀의 존재를 확증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시가은하 내에서 또 다른 놀라운 천문학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은하 중심으로부터 남서쪽 58초각 떨어진 곳에서 11.5등급의 초신성 SN2014J가 발견되었습니다. 초신성은 별이 자신의 생명주기 마지막에 도달하여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이 폭발로 인해 잠시 동안 별은 수억 개의 태양만큼이나 밝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래자리 A은하입니다. 고래자리 A은하는 지구로부터 고래자리 방향으로 대략 4,7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막대 나선은하입니다. 나선은하는 별들과 가스 그리고 먼지 등으로 이루어진 나선팔이 은하의 중심을 중심으로 나선 모양으로 돌아가는 은하를 말합니다. 막대는 은하의 중심 부분이 막대 모양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1780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피에르 메생이 고래자리 A은하를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천문학 기술로는 은하와 성운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기에 메생은 이 은하를 성운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메생은 이 발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또 다른 프랑스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메시에는 그의 유명한 메시에 목록에 이 천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이후 샤를 메시에와 윌리엄 허셜 두 천문학자는 이 천체를 성단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천문학 기술과 연구를 통해 이 천체가 실제로는 은하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래자리 A은하는 활동은하핵을 가진 활동은하입니다. 활동은하핵은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 주변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에너지 방출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의 중심핵은 우주먼지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그 먼지와 함께 있는 분자구름과 뜨거운 플라즈마의 크기를 전파 영역에서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하핵 주위의 뜨거운 먼지의 크기를 중적외선,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영역에서도 측정했습니다. 고래자리 A은하는 세이퍼트 은하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은하입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활동 은하 중의 한 종류로 중심에 있는 블랙홀 주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방출로 인해 밝게 빛나는 은하를 말합니다. 특히 이 은하는 강력한 전파 에너지를 방출하는 은하입니다. 고래자리 A은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X선 방출입니다. 이 은하에서 X선을 방출하는 천체인 1H0024+041이 확인되었습니다. X선 방출은 보통 블랙홀이나 중성자 별과 같은 고밀도 천체 주변에서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X선 방출은 천체의 물질이 고온 상태로 가열될 때 발생하며 이를 통해 우주의 다양한 현상과 구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처녀자리 A은하, 다른 이름 M87입니다. 처녀자리 A은하는 지구로부터 처녀자리 방향으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의 지름이 12만 광년 정도 되는 매우 큰 타원 은하입니다. 적색편이라는 말은 별들이 주로 붉은색을 띠게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은하의 별들은 유난히 붉게 빛나기 때문에 적색편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은하의 별들 중 대부분이 금속성 원소를 포함한 크고 무거운 별들, 즉 거성과 초고성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A은하와 비슷하게 처녀자리 A은하도 Z라는 강력한 물질 분출 현상을 보입니다. Z는 은하 중심부에서 물질이 방출되며 이때 강력한 전파를 발산하게 되는데, 이 은하는 그러한 전파 발산 측면에서도 높은 레벨을 보입니다. 처녀자리 은하단이라는 은하 그룹 중에서도 이 은하는 가장 크고 밝습니다. 이 은하 중심부에도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의 질량을 계산해 보니 대략 3 곱하기 10의 구승 태양 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이 은하가 관측되었고, 그때 발견된 가스 제트류는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밝게 빛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밝아진 가스 제트류 부분은 HST-1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녀자리 A은하의 역사와 형태입니다. 처녀자리 A은하는 1781년 프랑스의 유명한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이때 그의 천체 목록, 즉 메시에 목록에 이 은하를 103개 중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메시에 목록은 샤를 메시에가 1781년에 시작하여 그의 생전에 103개의 천체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이 목록의 주요 목적은 혜성처럼 보이지만 혜성이 아닌 다른 천체들을 구별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천체들은 M이라는 앞글자와 번호로 표기되기 때문에 메시에 목록의 87번째 천체는 M87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후 1880년대에 M87은 NGC 목록의 4486번째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NGC 목록은 덴마크의 천문학자 존 루이스 에밀 드레이어가 만든 목록으로 천왕성을 발견한 독일 출신 영국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윌리엄 호셜의 다양한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총 7,840개의 천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M87, 즉 처녀자리 A은하는 우리가 보는 밤하늘에서 처녀자리의 위쪽에 위치하며 머리털 자리 근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처녀자리의 엡실론 별과 데나볼라를 연결하는 가상의 직선에서 대략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녀자리 A은하의 밝기는 9.5구로 소형 망원경으로도 관측할 수 있지만, 이 은하의 중심에서 나오는 전파, 즉 Z의 밝기는 15.0으로 이는 소형 망원경으로는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Z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러시아의 천문학자 오토 스트루베로, 그는 훅 망원경을 사용하여 이를 관측하였습니다. 처녀자리 A은하의 전체 질량은 별의 분포나 은하 중심의 활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은하의 약 200배로 추정됩니다. 우리 은하에는 대략 150에서 200개의 구상 성단이 존재하지만 처녀자리 A은하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13,500개의 구상 성단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구상 성단들은 모두 처녀자리 A은하의 중심을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광속의 동작입니다. 1999년 허블 우주망원경은 처녀자리 A은하에서 발생한 전파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이때 전파의 움직임은 평범하게 상상할 수 있는 속도의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초광속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가 실제로 빛의 속도를 초과한 것은 아니며, 이것은 시각적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파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광속 현상은 처녀자리 A은하뿐만 아니라 전파은하와 같은 다른 우주 천체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찬드라 X선 망원경을 통해 처녀자리 A은하의 핵 부분 주변에서 특별한 X선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X선 현상을 X선 루프 혹은 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X선 현상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은하의 중심부, 즉 은하핵에는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 주변에서는 강력한 전파와 X선 그리고 빛이 방출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의 가스와 물질이 압축되면서 X선 현상이 관측되는 것입니다. 이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변화가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은하에게서 발생하는 강력한 에너지는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고 이 충격파는 은하에게로부터 85,000광년 떨어진 곳까지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에너지 활동으로 인해 X선은 더 넓은 범위인 10만 광년까지도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활동은 처녀자리 A은하의 진화에 큰 영향을 주고 이 때문에 처녀자리 A은하가 큰 나선 은하로 진화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감마선 방출입니다. 감마선은 우주에서 발생하는 아주 고에너지의 방사선 중 하나로 처녀자리 A은하는 이 감마선을 많이 방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초대질량 블랙홀 때문입니다. 또한 처녀자리 A은하에서 나오는 감마선의 양은 며칠 동안 계속 변하는데 이는 은하 중심의 블랙홀 주변의 복잡한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감마선 방출의 양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처녀자리 A은하는 예외입니다. 그 이유는 처녀자리 A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 때문인데 이 블랙홀은 우리 태양계 전체의 크기를 변경할 만큼의 엄청난 에너지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자리 A은하의 블랙홀 질량은 태양의 약 66억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더듬이 은하입니다. 더듬이 은하는 NGC4038과 NGC4039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은하가 곤충의 더듬이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더듬이 은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더듬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까마귀 자리 방향으로 NGC4038은 4,500만 광년, NGC4039는 6,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상호작용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1785년에 영국의 저명한 천문학자인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고 겉보기 등급은 각각 11.2와 11.1입니다. 더듬이 은하는 약 12억 년 전에는 두 개의 독립된 은하로 존재하였으나 오래전 두 은하가 서로 충돌하여 하나의 은하가 되어 지금의 더듬이 모양을 가진 은하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음은 호그스 오브젝트입니다. 호그스 오브젝트는 뱃머리 자리 별자리 안에 위치한 특이한 반지 모양의 은하입니다. 반지 모양의 은하란 중심부와 그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별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구조를 갖는 은하를 의미합니다. 이 은하는 1950년 미국의 천문학자인 아서 호그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보통 무슨 은하라기보다는 호그스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은하는 대략 8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고 크기는 약 12만 광년에 달합니다.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6억 광년 떨어져 있고 중심에는 노란색의 오래된 별들이 있으며 그 주변을 거의 완벽하게 도는 젊고 뜨거운 푸른 별들의 반지가 있습니다. 이 반지 구조는 그 정확성과 원형의 모양이 너무 완벽해서 가장 완벽한 반지 은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은하의 질량은 대략 태양의 7천억 배로 추정되며 중심부의 지름은 약 18만 8천 광년이고 주변 반지의 내부 지름은 7만 5천 광년이며 외부 지름은 12만 1천 광년입니다. 이 은하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호그는 보이는 반지 구조가 중력 렌즈링, 즉 중력에 의해 굴절되는 빛의 현상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중력 렌즈링은 대량의 질량, 예를 들면 큰 은하나 은하 근단 앞을 지나가는 빛을 굴절시켜서 그 뒤에 있는 물체나 별들을 확대 왜곡하여 보이게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후에 버려졌는데 그 이유는 은하의 중심부인 핵과 그 주변의 반지가 같은 레드시프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드시프트는 우주의 확장과 관련된 현상으로 우리와 멀어지는 천체는 빛의 파장이 빨간색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을 보입니다. 또한 더 발전된 망원경을 통해 반지의 복잡하고 뭉툭한 구조가 드러났는데 이러한 구조는 중력 렌즈링에 의해 생겼다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은하들은 호그스 오브젝트와 주요한 특성이 비슷하며 밝은 별들의 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중심은 길게 늘어나거나 바 형태를 보이며 일부는 나선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들 중 그 어느 것도 호그스 오브젝트만큼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은하를 호구 유형 은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은하의 많은 세부 사항들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링 은하는 일반적으로 작은 은하와 더 큰 원반 형태의 은하의 충돌로 인해 형성됩니다. 이런 충돌로 인해 원판 내부에서 밀도 파당이 생겨나면서 그 결과로 특징적인 반지 모양의 외관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은 최소 2억에서 3억 년 전에 발생했을 것입니다. 또한 호그스 오브젝트의 중심부는 반지 지역보다 아마 더 오래되었을 것이며 매우 낮은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전형적인 형설 가설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가장 정밀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도 충돌 시나리오에서 관찰될 수 있는 희미한 은하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하를 분석하는 과학자팀은 만약 이 충돌이 30억 년 전에 발생했다면 더 이상 볼 수 있는 잔재가 없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